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무너진 건강을 되돌리는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7일 금요일이고요. 미국의 건강 잡지 헬스에 나온 건데 겨울철에 살이 찌는 체중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칼로리 과다 섭취다. 그러니까 연말에 모임 많고 연초에 모임 많고 이러니까 뭘 많이 먹으니까 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이 딱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에 유혹을 뿌리치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바로 요요 현상이 찾아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건강 리모델링에서는요.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다채로운 소식들로 아침을 열겠습니다. 모닝픽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모닝픽 어떤 소식입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모닝픽 워라벨 1위 도시. 네, 워라벨이라는 건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말인데요. 워라벨 1위 도시 어디인지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지난해 전국에서 일 균형, 일과 휴식의 균형이 가장 잘 잡힌 도시 1위에 세종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 또 이용률, 남성 가사 노동시간 등 20여 개 지표를 분석해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을 했는데 세종시가 67.8점, 제일 높았고요. 전국 평균은 60.8점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세종시가 높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세종시는 전반적으로는 좀 육아 내용이었어요. 육아휴직 이용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률,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제도 영역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요. 아무래도 또 그 공직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좀 가장 먼저 자리를 잡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세종시에 이어서 워라벨이 좋은 도시 2위는 어디예요? 근소한 차이로 인천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 일수가 많았고요. 유연근무 도입률과 이용률이 좋아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3위는 대전이 차지했는데요. 전년 대비 총 근로시간이 감소했고요. 유연근무 활용이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전국에서 워라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였고요. 그 다음으로 경북, 대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워라벨. 근데 또 있어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느끼는 성취감이라는 게 있거든. 중요하죠.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면 굉장히 짜릿한 맛이 있거든요. 자, 다음 픽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모닝픽 한복 입는 날. 한복은 보통 뭐 설날이나 추석 이렇게 명절에 가족들 만날 때 입곤 하는데 한복 입는 날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 날에는 좀 우리가 한복을 자유롭게 입어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하면은 아무래도 보통 이제는 문화가 있는 날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정부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지정해서 공무원 등이 한복을 입고 출근하도록 장려한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인 어제 이런 내용이 담긴 제1차 전통문화산업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가 발표한 기본 계획에는 이거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뿐만이 아니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과 또 57개 기념일의 복장을 한복으로 지정해서 공직사회를 필두로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는 안내직원 등에는 한복 근무복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또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아예 한복 문화 주간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복 입기를 장려하는데 여기에다가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을 통해서 또 얼마나 번뜩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걸 이제 물건으로 또 상품으로 이용해서 소비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문체부는 2029년까지 기본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우리 전통 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부가 가치 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어제 발표가 났어요. 그런데 반응을 보니까 좀 많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날짜를 지정해 준다고 이거 입겠냐 하는 냉소적인 반응도 사실 있었는데 그렇지만 그동안 또 뭐 일본이라든가 그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입고 싶어도 너무 입을 기회가 없더라 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참에 익숙해지고 보편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올해 한복이 참 아름답죠. 그럼요. 근데 특히 한복 입을 기회가 없는 게 여성들보다 남성이 더해요. 여성들은 결혼식 할 때 보면 이렇게 입죠. 어머니가 한복 입고 네. 있고 이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있거든요. 같이 한복 입으면 어떨까? 이런 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네요. 아, 멋있죠, 한복. 네. 자, 다음 모닝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세 번째 모닝픽 유치전 본격화.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대회죠. 서울시가 2036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조사 결과 대회 개최 비용은 5조 833억 원, 편익은 4조 4,707억 원으로 추산됐는데요.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비용은 3조 358억 원, 편익은 3조 1,284억 원으로 도출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는 1988년에 우리가 사용했던 경기장과 잠실 주경기장 등을 이용하고 또 다른 지역 경기장을 이용하면 약 5조 원으로도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총 비용이 5조 원대라고 한다면 이거는 2000년 이후에 열린 다른 대회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2036년에 다시 열린다. 네. 아, 우리 시민들은 어떤 반응입니까? 예, 일단 서울시가 먼저 좀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미리 조사를 했어요. 시민들 대상으로. 서울 시민 500명을 포함해서 전국 1000명 시민 대상으로 지난 7, 8월에 설문조사 실시했는데요. 대회 찬성 응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81.7%였고요.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답도 89.8%에 달해서 아무래도 좀 명분에도 힘을 얻고 탄력도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울시는 개최 계획서를 지난달 12일 대한체육회에 제출했고요. 현장 실사, 종합평가 등 선정 절차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88년 이후에 48년 만인데 이게 좋은 결실이 맺어져서 그때 또 여기서 멋진 스포츠 대제전을 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번째 모닝픽은 진료비 90조 원. 오, 진료비 90조 원. 대체 어떤 질병의 진료비가 90조 원에 달한 거죠? 한국이 올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잖아요. 이 말인 즉슨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만성질환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거예요. 지난해 만성질환 진료비가 90조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만성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심근경색증, 뇌졸중,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암, 치매 등이 포함됩니다. 만성 진료비가 그럼 해마다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예, 그 만성질환 진료비 보면은요, 2020년에 71조 원이었고요, 2021년에 78조 원, 2022년에 83조 원 이렇게 다 바로 연마다 오르고 있고 4년 만에 20조 원 가까이 급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매년 꾸준히 늘어서 최근 3년간 연평균 8.4%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만성질환 진료비가 90조 원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진료비의 약 85%에 달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실제 사망자도 많은데요. 지난해 만성질환 사망자는 27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78.1%를 차지했어요. 그럼 이 말인즉슨 10명 중에 8명 꼴이 만성질환으로 사망을 한 건데요. 만성질환별 원인으로 보면 이 암이 24.2% 제일 많았고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또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많았습니다. 근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을 해야 될지 정말 이제 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질병관리청은 이 초고령 사회에 맞춰서 만성질환 부담 경감을 위한 전략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페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앞서 그 건강 관련한 네.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초고령 사회가 되고 건강 관리 신경을 쓰는데 그냥 아유 내일 하지 뭐. 맞아요. 좀 지나서 하지 이래서 신경 못 쓰고 관리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거 늘 신경 쓴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정작 돌아보면 소홀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복한 아침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와 함께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를 알아보는 최희의 닥터하우스. 바로 보시죠.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희입니다. 오늘 함께할 첫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1년 차 석지아 닥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그리고 약사 석지아입니다. 보통 의사면 의사, 약사면 약사인데 우리 닥터님은 두 가지 면허를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신 걸까요? 약대를 졸업한 뒤에 약사로 일하면서 환자분들의 건강 문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때 주변의 권유로 의사가 되는 길을 꿈꾸게 되었고요. 사실 나이가 좀 있어서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서 도전했고 결국 2014년 만 31살의 나이에 의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와,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면 현재 어떤 질환을 주로 진료하시나요? 사실 제가 어릴 때 얼굴 전체에 좁쌀 같은 여드름이 많이 나서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병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여드름 환자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때도 그렇지만 이 성인 여드름이라고도 하죠. 툭 하면 또 올라오는 게 여드름이잖아요. 왜 하필 중요한 날을 앞두고서는 꼭 그렇게 여드름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도 오랫동안 경험했지만 특히 성인이 되어서 이런 여드름이 생기면 화장할 때, 발표할 때, 사람을 만날 때 등등 자꾸 신경 쓰이고 피하게 되면서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피부 손상의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하죠. 맞아요. 너무 공감되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드름으로 한 번쯤 고민을 해보셨을 것 같고 속상했던 적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전 세계 인구의 9.4%가 여드름 때문에 고생한다고 하고요.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은 질환이 바로 여드름이거든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여드름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겁니다. 닥터의 깨알 퀴즈 문제입니다. 여드름은 치료를 할 수 없다? 여드름은 치료를 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고생이라며 아무래도 치료가 확실하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뭐 확실한 치료는 없다. 저는 O라고 하겠습니다. 땡! 그렇지 않아요. 여드름은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네요. 우리 이제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치료 받으시고 집에서 관리만 꾸준히 해주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죠. 그러기 위해선 여드름이 왜 생기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생성된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여 생기는 질환인데요. 피지가 과생성되거나 배출되는 통로가 또 막히거나 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지가 과생성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요. 네. 남성 호르몬 및 여성 생리주기에 의한 호르몬 영향,
유전적 영향, 당지수가 높은 음식, 유청 단백질을 많이 드셨을 때, 또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의 영향 등이 있습니다. 그럼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때도 여드름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 때문일까요? 보통 죽은 피부 세포 조직과 그 부속물들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곰팡이균이 감염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가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드름에도 뭐 좁쌀 여드름, 뭐 화농성 여드름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 것 같아요. 종류가 있겠죠? 그렇죠. 소위 좁쌀 여드름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구진성 여드름인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피지선을 막는 덩어리가 피부 안쪽에만 있는 화이트헤드, 그리고 피지선을 막는 덩어리가 드러나게 되고 검게 보이는 블랙헤드죠. 아, 블랙헤드요. 이 외에도 과다 생성된 피지에 여드름균이 감염되어서 붉은 피부 염증으로 발전하는 염증성 여드름, 이게 더 악화돼서 고름이 차는 화농성 여드름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드름 종류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다르겠죠? 피지 과분비와 함께 여드름균의 증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을 조절해주는 특정 파장대의 레이저 치료가 있고요. 또 때에 따라 먹는 약을 병행할 수도 있죠. 혹시 집에서도 이 보습해주는 거 말고 또 쉽고 간단하게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드름을 예방하려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피부 타입에 맞는 세안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 중에 살리실산 성분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개인차가 있어서 피부 테스트를 해본 뒤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 드릴게요. 우리 석지아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친절한 의사나 인성 좋은 의사도 좋지만 결국 환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환자분들에게 계속해서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매번 계속해서 실력 있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석지아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년차 강병훈 닥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강병훈입니다. 치과에도 다양한 과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강아간면외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구강아간면외과의 경우 일반적인 치과 의사보다 진료의 영역이 넓고 그에 따라 의과적인 지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계기였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진료 내용이 궁금합니다. 구강과 아간면, 다시 말해 위턱뼈와 아래턱뼈, 그리고 안면부 영역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환을 수술하는 과인데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치료로는 사랑니 발치와 흔히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악교정 수술, 그리고 치주염으로 인한 임플란트 식립 등이 있습니다. 치주염은 많은 분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질환일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치주염이란 미생물에 의해 발생하는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성 질환을 의미합니다. 그럼 치주염은 어떤 이유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치주염은 치태 때문에 생깁니다. 오랜 시간 양치를 못했을 때 치아 표면에 하얗게 무언가 끼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치태인데요. 치태가 쌓이면서 치주염이 되면 치아 주위 조직을 파괴합니다. 잇몸은 붓고 살짝만 건드려도 피가 나며 또한 잇몸뼈와 치주인대의 손상으로 치아가 시리고 흔들리게 되죠. 잇몸뼈가 손상되면 뼈의 길이와 폭이 감소되어 발치 후 치료 방법인 임플란트 수술을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 위턱 잇몸뼈에 심각한 치주염이 생겼어요. 결국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임플란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치과에 가시면 전체적인 검진을 위해 파노라마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보시면 가운데 코가 있고요. 코 양옆에 상악동이라는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턱의 경우에는 비어있는 상악동 안에 많은 양의 뼈 이식을 해야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해집니다.
와, 치주염으로 뼈 이식까지 해야 할 수 있으니까 치주염을 그냥 쉽게 넘기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건 뭐예요? 상악동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슈나데리안 멤브레인이라는 상악동 막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막을 뼈에서 분리시켜 띄운 다음 그 사이 공간에 뼈 이식을 하는데 이 술식을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잇몸 뼈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잇몸 뼈를 절개한 후 상악동의 측면에 통로를 만들고 조심히 상악동 막을 거상시킨 후 생긴 공간에 뼈를 이식하는 거죠. 특히 상악동 거상술 같은 과정은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막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를 선택해서 시술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 치주염을 예방할 수 있다면 미리 예방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닥터님만의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치주염 예방에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기본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양치질이 치주염의 원인인 치태를 집에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이때 칫솔뿐만 아니라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셔서 치아와 치아 사이의 치태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주염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양치 방법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양치하실 때는 바스법을 추천드립니다. 바스법이요? 바스법은 치아와 잇몸이 닿아 있는 부위에 틈새가 있는데 이 부위에 칫솔모가 닿도록 닦아주는 방법입니다. 바스법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칫솔모가 조금은 뻣뻣해야 좋고요. 네. 칫솔질 자체는 동작을 크게 해서 여러 치아를 동시에 닦으시면 안 되고요. 제자리에서 진동을 준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양치질 중에는 취침 전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닥터하우스 공식 질문입니다. 구강 아간면외과 강병훈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근거가 있는 치료 계획을 세울 줄 알고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자랑스러운 아들, 좋은 남편, 듬직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강병훈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3분을 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얘기 좀 하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작하죠. 네,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희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네, 2024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이고 이렇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월, 화 이틀밖에 안 남아요. 네. 올해가 시작되면서 네. 처음에 했던 계획 실천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요, 거의 못했다고 봐야죠. 왜냐면 다이어트 계획 꼭 들어가는데 이 다이어트 계획이 이게 진짜 쉽지가 않고 근데 대신에 좋은 분들을 뭐 일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정말 그분들이랑 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몸만 좀 풍성해지는 거 말고 마음만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는지 양기영 선생님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어요? 예, 뭐 저는 올 한 해도 또 이게 환자분들하고 또 울고 웃고 이렇게 열심히 1년 보냈고요. 또 우리 행복한 아침하고 네. 이렇게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생겨서 더 의미 있고 또 감사한 24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장민욱 선생님은 2024년이 어떤 네. 한 해였어요? 야, 올해가 정말 최고로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특히 대화, 또 진료할 때 말을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환자분들 마음을 좀 들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책임감 있게 느껴지는 한 해였습니다. 더 성숙한 의사가 환자 덕분에 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말을 참 잘하세요. 아니 어떻게 아니, 준비하셨나 준비하셨나 봐. 봐. 막 빨려 들어가잖아. 지금 민혜연 선생님 너무 부담된다고. 민혜연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개인적인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중압감을 얘기하셔서 아니,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저의 이제 30대 마지막 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좀 내가 30대 때 많이 벌려놓은 일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열매가 많이 맺혀서 좀 돌아온 한 해가 됐던 것 같아요. 얘기 드린 대로 이제 개인적인 목표들도 잘 이뤘고 업무적으로 했던 분들도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도 이제 같은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그래도 헛되지 않게 30대를 보냈다 할 수 있는 네.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들 뿌듯하게 너무 한 해를 잘 보내셨는데 저는 뭐 늘 새해 목표가 행복한 하루살이거든요. 매일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자 하는 목표에 저도 보통은 다 행복했는데 한 번씩 속상할 때가 언제였냐면 이게 관리라는 걸 안 하면 확 무너지는 순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때 빼곤 다 행복했어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 특히나 많은 중년 여성분들은 아시죠? 이 관리라는 게 결국은 다이어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도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제가 조금 재밌는 퀴즈로 준비해봤어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퀴즈. 뭘까? 이거 신문에 어릴 때 신문에서 많이 봤던 네. 퀴즈예요. 맞아요. 낱말 퀴즈? 자, 일단 1번 문제 드릴게요. 자, 가로로 3글자짜리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시간 범위에 걸쳐서 또는 때에 따라 달라짐 없이 항상 이라고 하는 3글자. 항상이라고 하려고 그랬어. 저도 항상 근데 저게 세 글자예요. 글자. 세 글자야. 항상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알겠다. 뭐예요? 이거 어휘력 딱 나와요. 매 순간. 매순간. 매 순간. 매순간. 매 순간 매 순간 오. 최선을 다하자. 매 네. 순간. 전 알겠는데. 뭐예요? 언제나 아니에요. 언제나. 언제나.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정답은 역시 아나운서. 아나운서 어휘력을 이길 수가 없구나. 언제나가 맞고요. 2번 문제는 이제 세로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가로 2글자예요. 네. 이것도 문제 드릴게요. 해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 또는 그 기운. 이라는 이건 뜻이에요. 알겠다. 이거는 해에서 나오는. 햇빛? 햇살? 햇살. 햇살. 햇살 맞죠? 햇살? 맞아요. 정말 딱 맞추셨어요, 정말. 햇살. 햇살. 정말 매주 실력이 느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만 남았는데요. 저건 나오네. 예.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그런 주제입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자, 나이가 들수록 찌는 살 무엇일까요? 이거는 문제 안 주셔도 맞아요. 나이살 아니에요? 나이살. 정답입니다. 나이살. 지난주부터 굉장히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매주 그럼요. 공부를 하시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자, 나이살. 말 그대로 나이가 들수록 찌는 살입니다. 우리가 40대 이상이 되면요. 내가 분명 예전만큼 먹는데 또는 예전보다 오히려 덜 먹는 것 같은데 너무 살이 쉽게 찐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정말. 쉽게 찐 살이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빠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정말 이거 다 나이살이 쪘기 때문입니다. 자, 나이살 특히 잘 생각해 보시면 배, 팔뚝, 옆구리 이런 데 좀 주로 찌게 되죠. 딱 맞아요. 거기에요. 딱 거기에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그 건강 주제가 바로 나이살인데요. 나이살이라는 게 중장년층,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찌는 살인 거잖아요. 그렇죠. 나이살이 생기는 원리가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나이살이 찌는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점점 떨어지는데 이 나이에 따른 추세를 좀 살펴보면 40세 이후 70세까지 매년 한 10년마다 8% 정도씩 근육량이 줄어드는데요. 70세가 넘어가면 10년마다 15%씩 저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죠. 주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또 성장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연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근섬유 조직의 이 굵기가 점점 가늘어지면서 지방을 연소하는 능력도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같은 양을 먹어도 소모할 수 있는 칼로리도 줄어들고 지방 연소도 잘 안 되니까 나이살 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이살을 빼려면 근육을 늘려라. 그리고 나이살을 빼려면 나이살 찌는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자, 두 번째 이유는요.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특별하게 활동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서서 숨만 쉬고 있을 때도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에너지 단위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 기초 대사량의 범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에너지를 태워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남성, 여성 모두가 사실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는 해요. 근데 여성은 애초에 기초 대사량 자체가 좀 적다 보니까 20대에 비해서 60대의 기초 대사량이 무려 500kcal나 감소하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결국은 이 기초 대사량도 근육과 좀 관련이 큽니다. 아까 장민숙 선생님께서 근육이 지방을 태워낸다 그랬잖아요. 사실 근육 자체가 워낙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량이 커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기초 대사량도 같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예전과 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내가 저절로 태워내는 양은 적어지게 되니까 쌓이는 게 더 많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남는 잉여의 에너지는 주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복부에 쌓이기가 가장 쉬운 거죠. 복부. 아니 나이 들면서 저기 뱃살만 늘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건 다 주네요 지금 보니까. 기초 대사량도 줄고 근육도 줄고. 마치 왠지 이 세 번째도 뭔가가 막 줄 것 같은데 뭔가요? 너무 잘 맞추시는 것 그죠? 같아요. 뭔가 줄죠, 지금. 맞습니다. 자, 나이살이 증가하는 이 세 번째 이유이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바로 성호르몬입니다. 안 돼, 그것만은. 방금 얘기하셨고 말씀 들으셨듯이 나이살이 주로 이렇게 배, 네. 복부에 많이 이렇게 침착이 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성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여성의 경우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에스트로겐은요, 이 근육량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체지방이 늘어나고 또 이 늘어난 체지방은 결국 이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여성의 체중은 폐경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1년에 0.8kg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남성의 경우에는요, 남성 호르몬, 이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를 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이 체지방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기초 대사량.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리고 내가 나이살이 지금 쪘나?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네, 그 방법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살 자가 진단 테스트입니다. 자, 하루에 5,000보 이하로 걷는다. 물은 하루 1리터 이하로 마신다. 밥, 빵, 면 등 탄수화물에 집착한다.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불면증이 있다. 입니다. 희경 씨, 몇 개 정도 해당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제 손이 말하고 있죠? 네 개입니다. 네 개. 아 여기 저 맨날 이거 검사할 때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거 4개예요 벌써. 이미 4개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자, 네. 이어서 또 테스트가 있거든요. 예. 다음 테스트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6번입니다. 식사 직후 심하게 졸리다. 7번, 최근 들어 나이 들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다.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중 하나가 있다. 부모님이 나이 들며 뚱뚱해졌다. 자, 그리고 배, 허벅지처럼 살 많은 곳을 잡으면 아프다. 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뱃살 찝었을 때 아픈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너무 아니, 아픈데? 근데 뱃살이나 이런 거는 그냥 거울에 보고 이렇게 뱃살이 있고 그러면 마음이 먼저 아프더라고요. 진짜 그걸 뭐 꼬집어 봐야 알아. 맞아요. 명언이다 진짜. 명언이다, 명언. 와. 아니 저는 지금 여기서는 뱃살 이렇게 잡으면 아프다 이거 하나 해서 총 5개 정도 지금 해당이 되는데 왠지 제가 항상 6개 정도 넘었잖아요. 예감이 좋거든요. 5개. 한 손에 몇 개 5개. 정도 해당이 되면 되나요? 괜찮을까요? 네. 5개요. 죄송합니다만 해당이 되십니다. 네? 자, 지금 불러드린 10개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나이살이 찌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형만의 변화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장 장기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대사증후군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복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 또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릴 위험도 더 높아지게 되고요. 또 과체중으로 되면 관절에도 굉장히 큰 무리가 되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더 큰 질병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뭐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 찐다는 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사실 노화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이만큼은 만인에게 공평하다. 우리가 누구나 똑같이 나이를 드는 거니까 나이살도 못 바꾸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똑같이 나이가 든다라고 해도요. 생물학적인 나이는 다 다르잖아요. 동갑인 친구들끼리도 보면 누가 더 늙어 보이고 누구는 더 젊어 보이거든요. 있어,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이살 역시도 좀 덜 불어나게 하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겠죠. 우리가 나이살이 불어나는 원인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성호르몬이나 성장호르몬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이것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나이살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요. 먹는 걸 조금 줄이시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줄어들었으니 내가 하루에 섭취하는 양도 식사량을 좀 조절해서 하루에 한 200에서 500kcal 정도는 줄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500kcal나 어떻게 줄여요? 저는 그렇게 줄이고는 못 살아요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좀 거부감도 느껴질 수 있고 공복감이 느껴지면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채소 종류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양배추를 좋아해서 양배추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실 때 같이 곁들여서 드셔도 되고요. 식사 전에 미리 좀 드셔도 됩니다. 근데 양배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채소들이 수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으면서 식이섬유 함량 역시 높아요. 그러면 칼로리가 낮고 소화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채소의 양을 늘릴수록 오히려 섭취 칼로리는 줄이면서 포만감은 오래 유지하고 또 식이섬유가 다른 나쁜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도 막아주니까요. 여러분들이 식사량을 줄이고 식욕을 잠재우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식사량을 줄이는 게 가장 좋지만 네. 사실 주변에 보시면은 나는 절대로 먹는 거는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런 분들이 그게 사실 바로 제 옆에 있습니다. 있으시네요. 예,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은 좀 줄어든 기초 대사량을 좀 이렇게 운동으로 좀 끌어올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면서 쉽게 좀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운동부터 시작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먹는 건 못 줄이겠어요. 아, 네네네. 운동이 낫겠네요. 정말 다행이죠. 네. 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까운 층 올라가실 때는 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시고 계단 이용해서 좀 오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식사하신 후에는 동네 이렇게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거리를 좀 늘려나가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시면 이 나이살 타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중요한 게요. 네. 요즘에 이제 연말 모임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저도 이제 뱃살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어제는 다짐을 했어요. 나 저녁 안 먹어야지. 네. 그리고 산책을 했는데 네. 붕어빵 집에 어떻게 지나쳐? 붕어빵을 못 참죠. 4,000원어치 6개를 딱 샀는데요. 예. 집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애 줄 거 2개 남겨놓고 4개를 그냥 승사. 반만큼 드셨네. 왜냐하면 저녁을 안 먹는다. 이것 때문에 야 요건 괜찮다. 보상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안 되는 거야. 네. 그리고 운동 괜히 한 거잖아. 잘 먹기 위해서. 근육량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운동은 뭐가 있는지 우리 저 주치의 선생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는 거 포기 못하는 희경 씨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 알려드릴게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좋아요. 저는 차라리 운동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죠? 네. 진짜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뭔가 어려운 운동인가 보다. 왜냐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지방을 태우면서 또 기초대사량을 늘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근력 운동도 같이 할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유산소와 근력이 병합된 운동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렵겠다. 전신을 사용해야겠죠? 자, 제일 첫 번째 운동. 일단 다리 넓이는 그냥 이제 골반 넓이 정도로 해서 편안하게 서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 동작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팔 올려서 이렇게 뒷머리 쪽에 깍지 껴주시고요. 네. 다리랑 팔을 반대쪽으로 교차하는 거죠. 이런 운동 우리 많이 보셨죠? 에어로빅 할 때 이런 에어로빅 거 할 때 많이 많이 하잖아요. 보셨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이 운동을 시키면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맞아요. 희경 씨처럼 많이 해요. 이렇게 구부리면서. 이렇게 하시죠. 이건 유산소만 하지 근력 운동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자세 꼿꼿하게 하셔야 돼요. 허리 잘 펴고요. 네.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더 중점이에요. 다리 들어 올릴 때는 엉덩이와 그리고 복부의 힘으로 들어 올릴 거예요. 몸은 맞출 때 구부리지 마시고요. 약간 로테이션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리를 더 높게 들어 올려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리를. 자, 이렇게. 생각보다 복부의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예, 약간 이거 부들부들 속도가 떨려요. 빨라질 수가 없네요. 맞아요. 속도 빨리 하시면 아까처럼 리듬 무너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예, 복부 힘 많이 들어가시죠. 네, 소리도 나요. 코가 들리는데.
호우 자꾸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힘든 순간에 호흡을 내뱉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요? 운동을 더 길게 하실 수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복부의 근력 운동이 되면서도 팔과 다리, 상체와 하체를 모두 쓰게 되니까 칼로리 소모량도 상당히 많은 운동이거든요.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운동 동작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안 알려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 하나 더? 왜냐면 마음껏 드셔야 돼요. 마음껏 마음껏 드세요. 드시려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엔 스쿼트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스쿼트 다 알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네. 조금 더 재밌게 할 수 있는 댄스 같은 스쿼트 춤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엔 좀 더 안정적으로 다리를 조금 더 넓게 벌릴게요. 네. 골반 너비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벌려주시면 좋고요. 일반적으로 스쿼트 할 때 우리 손 모으고 내려가죠. 네. 자, 올라올 때 뒷다리 한번 차줄게요. 또 똑같이 올라갈 내려온 때. 다음에 오. 뒷다리 한번 차주고. 이거 약간 스키 타는 동작 같아요. 그쵸. 스케이트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초보자분들은 내려갔다 올라올 때 관절이 다치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만 해주셔도 돼요. 제가 스쿼트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데 많이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다리가 당기게 엉덩이를 뒤로 빼주면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 가동 범위에 따라서 스쿼트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렇게 한 번 할 때마다 한 20회 정도, 3세트 정도씩 해주시면 몸에 열도 막 후끈후끈 나면서 에너지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역시나 하체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벌써 숨 차시네요. 저 처음으로 운동하면서 숨 찼어요. 진짜 운동되는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와. 잘 배워왔습니다, 선생님. 민혜연 선생님 숨 차는 운동 보니까 저는 못하겠네요. 근데 이게 아니, 할 집에서 수 그냥 있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네, 운동이니까 네. 네, 실내에서. 하면서 있을 것 같고요. 나이살 제거하는 근육 강화하는 운동 알아봤고 이번엔 또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다이어트 한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바로 요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하고 나서 성공하려면, 요요 없이 성공하려면 특히나 이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겠는데요. 우리 신체 부위 중 어느 한 곳에 해당됩니다. 희경 씨, 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왠지 칸을 보니까 한 글자 정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뭐 폐, 간, 위, 장. 지금 표정이 약간 변했어. 위, 그래요? 장, 위, 아니면 장, 위장, 위장, 장. 장으로 갈게요. 정답입니다. 표정이 장할 때 자꾸 웃어. 예. 자, 정답 장 건강인데요. 장은 우리가 맛있게 먹은 음식을 좀 소화하고 그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지만 노폐물을 배출을 시키는 우리 인체기관 중 굉장히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죠. 근데 요요 현상 얘기하면서 지금 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장과 요요 현상을 이스라엘에 있는 면역학자가 연구해서 발표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이 장내 세균총, 장내에 있는 그런 미생물 집단이죠. 얘네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비만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사람보다 그런 기억을 해? 그러니까 머리도 좋아요, 그죠?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게 과거에 우리가 엄청 음식을 많이 먹고 막 살이 쪘어요. 네. 근데 이러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렵다는 다이어트를 성공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막 마음이 정말 풍성해지죠. 자, 네. 이때 그래서 예전처럼 음식을 이렇게 그때 드셨더니 갑자기 이게 다시 살 빼기 전에 그 상태를 기억하고 있는 이 미생물들이 장내 세균총들이 그 체중 증가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더 쪄요? 예, 빠르게? 그렇습니다. 야, 아니 부부 생활도 옛날에 싸운 거, 옛날에 잘못한 거 다 끄집어내면. 끝났는데 또 끄집어내면 이거 문제되거든요. 얘가 약간 그러네. 기억 안 해도 될 옛날에 내 뚱뚱했던 걸 자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 건강을 좌우하고 있는 게 장내 미생물이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장 속에서는요, 이 미생물이 무려 한 100조 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미생물은 크게는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생각하시는 것처럼 유익균이 몸에 도움이 되니까 유익균이 더 우세하고 유해균이 적을수록 좋겠죠.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요, 유익균이 85% 정도, 유해균이 15% 정도의 비율일 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장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운동도 많이 안 하고 식습관도 좀 나쁘다 보니까 이런 균형이 많이 깨져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오히려 유해균의 비율이 더 높은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바꿔야 되잖아요. 유해균을 줄이고 유익균을 늘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붉은 고기보다는요,
생선이나 가금류, 콩류 등을 통해서 이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한 그런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게 정말 좋은데요. 뭐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당근, 콩나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현미나 통밀 등 이 통곡물 이 위주의 탄수화물 섭취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김치, 된장, 요구르트 등의 이 발효식품 이런 것들을 섭취하시는 것도 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단 외에도 우리가 좀 잘 챙겨줘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두 번째 수면, 그리고 다양한 신체 활동 등이 있겠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처하게 되면 장 운동성이 굉장히 저하되고 민감성은 또 증가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뭐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비교적 그렇지 않은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받은 스트레스를 잘 해소할 수 있는 관리 전략도 갖고 계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수면인데요. 네. 숙면을 취할 때 우리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면서 소화기관도 충분히 휴식도 취하면서 또 소화 이 액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역시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에 매일 약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만 하셔도 아주 굉장히 유익한 신체 활동이 될 수 있고 장 운동성을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 우리 목도 좀 많이 마를 텐데요. 건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이 장의 운동성과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음료, 술 이런 거 조금 줄이시고 제발 물 좀 드세요. 제발. 알지, 네, 맞습니다. 우리도 네. 아는데. 자, 지금까지 이렇게 장 건강에 정말 좋은 것들 많이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정말 건강한 음식 잘 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장 건강 해치는 음식들 덜 드시는 거 굉장히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자, 장 건강을 위해서 좀 줄이면 좋은 음식 제가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자, 이 설탕이 좀 과도하게 들어있는 이 달콤한 과일 주스입니다. 이거 예. 맛있는데. 예, 주스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게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것들을 좀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드시기 전에 성분표를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 건강을 좀 해칠 수 있는 이 첨가당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좀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성분표를 보고 내가 먹는 건 설탕이 첨가가 안 돼 있어. 무가당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역시도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일 자체가 천연당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천연당 성분 중에서도 단순당의 일종인 과당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과당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흡수를 좀 저해하게 되고 또 식이섬유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됐을 때는 장의 운동성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유독 이런 주스 같은 거 마시고 가스도 좀 많이 차고 복부 팽만감이 느껴진다든지 설사 같은 불편한 증상들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 있는 분들이 이런 불편감 많이 느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섭취를 하실 때도 양의 조절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네. 단맛이 나는 요거트예요. 저는 지금 요거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단맛 나는 요거트는 요거트니까 몸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단맛은 건강에 좀 안 좋은가 봐요. 근데 단맛이 건강에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거트는 사실 장 건강 챙기려고 먹잖아요. 유산균 많이 섭취하려고 먹는 거니까요. 근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제 요거트가 장내 미생물균이라든지 또 장벽과 면역 세포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으니까 잘만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군의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고 또 염증 반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무가당으로 되어 있는 요거트나 아니면 조금 적게 들어가 있는 요거트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러 번 듣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이어트에 성공을 한 듯 했으나 요요를 겪었어요. 그런데 또 이걸 이겨내고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만나볼 텐데 먼저 문진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진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김명희, 나이는 51세시고요. 키가 168cm, 또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전에 가장 많이 나갔던 몸무게가 108kg이라고 합니다. 오. 폭식과 또 야식을 반복하는 좋지 않은 습관이 있었고 수면 시간도 이틀 밤새고 또 이틀 내리 자는 등 이거 정말 안 좋지 않아요? 굉장히 불규칙 같다고 합니다. 운동은 뭐 거의 안 하셨다고 보면 되고요. 기타
육아상의 요요를 겪었고 족저근막염과 탈모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그 헬스걸 하면서 살을 많이 뺐잖아요. 한 30kg 넘게 뺐을 때 탈모가 좀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은 이게 탈모를 좀 부르기도 하나요? 자,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뭐 출산, 스트레스, 영양 불균형 이런 되게 다양한 원인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데 이 단기간에 좀 잘못된 방법, 그러니까는 막 그냥 굶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음식 먹지 않고 굶어서 빼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탈모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좀 머리카락 빠지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식사량 좀 서서히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식사를 하실 때도 그런 여러 가지 음식 아주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미네랄이 좀 불균형이 일어나면 탈모가 더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철이나 망간, 셀레늄과 같은 이런 이 다양한 미네랄들이 우리 모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도 다이어트 할 때 음식을 잘 안 먹게 되잖아요. 이런 영양 성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문진표 보고 왔고요. 어떻게 갱년기에 건강한 다이어트, 요요를 극복한 다이어트를 해낼 수 있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매일 아침을 흥겹게 연다는데요. 왜 이렇게 노래를 부르세요? 네. 왜요? 이렇게 노래하면서 복식호흡도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모든 건 다이어트죠. 숨 쉬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먹는 것도. 거의 한 30-40kg 정도 빠졌어요. 원래 몇 킬로였나요? 원래 100kg가 넘었으니까 108kg? 108kg이요? 과거엔 날씬한 체형이었던 명희 씨. 4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변했다는데요. 문진표 작성을 통해 체중 증가의 원인을 파악해봤습니다. 제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외출도 거의 안 하게 되고요. 제가 그때 갱년기 때문인지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밖에도 안 나가지 않고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찌더라고요. 갱년기 우울증을 앓았다는 명희 씨. 하필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겹치면서 집안에서만 지내는 날들이 많았다는데요. 문제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잠을 자거나 누워서 보냈다는 것. 먹고 자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는 날이 계속 이어지자 점차 살이 찌기 시작했고 체중계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새 더 쪘네. 그땐 체중계 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로 살이 아주 급속도로 찌더라고요.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라 헬스장도 못 가고 또 저 혼자 다이어트를 하니까 늘 작심삼일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굶어도 받고 또 했는데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원푸드 다이어트로 단기간 살을 빼보기도 했지만 살을 빼는 것보다 어려운 건 바로 유지하는 것. 극단적 다이어트는 이내 요요 현상을 불러왔다고 하는데요. 치킨이다. 식욕의 고삐가 풀리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곤 했던 명희 씨. 살을 뺐다가도 체중이 다시 10kg씩 불어나곤 했답니다. 저 치킨을 드시는 모습이 뭐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치킨은 역시 닭다리거든요. 그렇죠. 야, 지금 사이드까지 잘 챙겨 드시고 계시거든요. 야, 콜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까 드실 줄 아는 분이야. 맞아요. 입가심까지 제대로 하셨는데. 발이 잠깐만요. 왜 그러지? 근데 갑자기 지금 뭐 다리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요. 아니, 무슨 일이 생기신 거죠? 아무래도 오래 누워있다가 앉아있다가 이렇게 첫 발을 딱 디디면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병원에 가보면 족저근막염이라고 그러고요. 원인인 뭐 과체중. 너무 체중이 늘어나니까 발뿐만 아니라 관절, 허리 다 되게 많이 아팠어요.
살이 찌면서 탈모도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방층에서 분비되는 염증 유발 물질이 탈모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죠. 더 이상 건강을 방치할 수 없었던 명희 씨. 살이 쉽게 찌는 체질부터 바꿔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데요. 그래서 먹기 시작했다는 이것. BNR17 유산균이에요.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고 있어요.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으며 무너진 생활 습관도 개선해 나갔는데요. 하루의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던 과거와 달리 적당히 먹고 많이 움직이려 노력하고 있다고요. 명희 씨의 180도 달라진 일상을 쫓아가 보았는데요. 운동을 하기 위해 외출에 나선 그녀. 그런데 걷고 또 걷고. 아니, 대체 목적지가 어디길래 10분 넘게 계속 걷기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물질 쏘세요? 왜 이렇게 빨라요? 시장 가는 길인데 시장 가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는 하루에 뚝 걸으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 따로 운동하기 힘들어서 혼자 걷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도착한 곳. 오늘도 걸어왔어? 걸어왔지. 걸어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항상 걸어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운동하고. 예전보다 요즘은 더 활기차고 또 밝아지고 항상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틈틈이 다이어트를 실천 중인 명희 씨.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인데요.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요리해 먹는 것도 일상의 큰 변화 중 하나랍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집. 시장에서 사온 채소는 밥상의 조연일 뿐. 주방 안에 퍼지는 고소한 냄새. 오늘의 메인 메뉴는 연어구이였네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구이에 싱그러운 채소 샐러드까지 곁들이면 요요 타파 다이어트 밥상 완성. 맛있겠다. 풀만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단백질이 많이 있네. 이렇게 먹으면 요요니까 골고루 준비했어요. 맛있다. 적당히 포만감 있게 먹어야 폭식을 예방하고 요요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죠. 그리고 또 하나. 명희 씨의 다이어트 동지인 소희 씨도 평소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는데요. 언니 내가 100kg 넘어보니까 살찌는 거 10kg는 순식간이야. 나도 작심삼일 하지 말고 새해에는 열심히 화이팅 해야겠다. 우리 건강 화이팅! 요요를 부르는 다이어트 작심삼일은 그만. 새해엔 건강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보세요. 요요 없이 원하는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부럽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예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나오네요. 해보면 이거 지금 같은 분 맞냐고요. 진짜. 와, 오. 뱃살이 하나도 없어. 아니, 이럴 그래서 때는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이어트는 중단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쫙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우리가 다 느꼈잖아요. 역시 건강한 생활 습관 중요하고 거기다 운동했을 때 이제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외에 BNR17 유산균의 도움도 주인공이 받았는데 BNR17 유산균이 뭔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BNR17 유산균은요, 건강한 한국인 산모의 모유에서부터 유래한 유산균이거든요.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는 물론이고요, 장 건강 개선의 복합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정식 명칭은요,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인데요. 무려 이 BNR17 유산균이 10건의 국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와. 요요 현상이 장과 관련돼 있다. 그럼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 모양이죠? 네, 우리 장 속에 있는 미생물균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유해균은 또 비만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한 연구에서 이 쌍둥이를 대상으로 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쌍둥이 중에서도 한 분은 좀 살이 찌고 한 분은 좀 날씬한 그런 체격을 가진 쌍둥이를 고른 거죠. 그래서 비만한 사람의 박테리아와 날씬한 사람의 장내 박테리아를 각각 다 채취해서 무균주에게
이식을 시켜본 거예요. 그런데 비만한 사람의 균을 이식받은 쥐는 체중이 막 증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날씬한 사람의 균을 이식받은 쥐는 체중의 변화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장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비만 기억이 확실히 있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체중 감소한 다음에 고칼로리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또 가공식품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면 이 유해균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증가돼서 살이 찌는 것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체중 증가가 가속화된다는 것도 맞는 말인 거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요요 현상을 겪지 않으려면은 장내의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은 늘려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또 이 장내 미생물이 좀 이렇게 불균형해지면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거 걸리기도 되게 쉬우신데요. 자,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한테 8주 동안 이 BNR17 유산균을 한번 섭취하게 한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확인해 본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유익균이 증가하면서 장내 세균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환자분들의 불편감을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날살을 없애려면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배웠는데 혹시 BNR17 유산균이 근육 생성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BNR17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제지방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제지방량? 체지방량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지방량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뭔가요? 체지방과 제지방량은 정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량을 뺀, 그러니까 지방을 제했다라고 해서 제지방량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근육을 직접적으로 측정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을 뺀 뼈와 장기, 근육, 체내 수분량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는 제지방량을 통해서 근육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동물 실험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 실험이었는데요. BNR17 유산균을 꾸준하게 투여를 한 결과 전신의 제지방량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체지방량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 손상이 좀 일어나고 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때 염증 반응이 생기면 이 근육 회복 또 근육이 늘어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BNR17이 이런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쥐에게 근육 손상을 유발시켜 놓고 21일간 BNR17 유산균을 투여를 해봤더니 이 근육 생성과 관련된 유전자 단백질의 발현 비율이 높아졌고 근육 손상이 발생되는 유전자의 단백질의 발현 비율은 오히려 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은 좀 감소하고 또 제지방량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BNR17 유산균이 나이살이 찌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BNR17 유산균이 탄수화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것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자, 파란색 물, 이것을 이제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가장 작게 분해된 상태인 단당류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비커 안에 들어있는 이 코인 티슈를 몸속에 있는 지방세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지방세포가 단당류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당류가 이 지방세포에 흡수되면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막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아니 나이살이 찌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럴 때 BNR17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 단당류가 BNR17 유산균을 만났을 때 지방세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BNR17과 만나서 분자량이 커진 다당류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지방세포에 부어볼게요. 이번엔 지방세포 크기에 별다른 변화가 없죠. 다당류는 크기가 커서 잘 흡수가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지방세포 저장을 방해하고요. 저렇게 크기가 커지지 않는 것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유산균 섭취한 이후에 대변 안에서의 다당류의 양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봤던 연구도 있는데요. 12주 동안 쥐에게 모유율의 유산균인 BNR17을 섭취를 시켜봤더니 대변 안에서 다당류의 함량이 5배나 높아지는 것을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을 섭취하면은 다당류를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돼서 이 지방세포로 저장되는 걸 좀 막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이어트에 성공한다는 건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건데 이 BNR17 유산균 세포 크기를 줄이는 데도 좀 영향을 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BNR17 유산균이 그 나쁜 지방이라고 불리는 이제 백색 지방 세포를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쥐에게 10주 동안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켰어요.
그 결과 평균적으로 이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무려 35%나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줄었다. 네, 또 다른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지방산화와 관련된 연구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10주 동안 쥐를 대상으로 BNR17을 투여한 결과 지방산화에 관여를 하는 유전자의 발현 자체가 증가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살은 주로 복부에 많이 찐다. 이게 뭐 거의 정설처럼 되어 있는데 네. 복부 비만의 기준이 뭔지도 궁금해요. 예, 자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90cm 이상일 때, 성인 여성일 때는 허리둘레가 85cm 이상일 때 이제 복부 비만으로 좀 보는데요. 자 복부 비만이 있는 중년 여성들 이런 분들은 정말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요. 자, 폐경기에 이른 이 중년 여성은 체질량 지수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 복부 비만이 있다 이러면은 사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좀 내 허리 둘레가 어떻게 되는지 늘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체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 허리 둘레를 알아야 하고 좀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BNR17 유산균이 혹시 허리 둘레를 줄이는 데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BNR17 유산균을 평균 허리 둘레 95.4cm 정도를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비교적 비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이 BNR17 유산균을 섭취를 시켜봤더니 12주 뒤에 다시 허리 둘레 측정해 봤더니 5cm나 줄어들어서 90.4cm가 됐다는 연구 결과가 신기해.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연구에서도 BNR17을 섭취한 후에 신체 변화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비만의 정도를 확인하는 게 체질량 지수, BMI잖아요. BMI 수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엉덩이 둘레나 내장 지방의 감소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요요 현상이 당뇨병하도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BNR17 유산균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유익합니까? 네, 그 결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당뇨병을 유발시킨 쥐에게 10주간 이 모유유래 유산균을 투여를 해봤더니 우리 포도당을 옮겨주는 수용체 하나인 GLUT4가 유전자의 발현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을 개선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에서는 12주간 BNR17 유산균을 섭취시켜 봤더니 이 쥐의 공복 혈당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죠. 네, BNR17 유산균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균이다 보니까 장이 좀 약한 분들은 너무 과다하게 섭취를 하시면 복통이나 아니면 설사 같은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특이 체질이라거나 알러지가 있다 또는 임산부이다 하는 경우에도 전문의와 섭취 여부를 좀 상담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 BNR17 유산균 같은 경우는 좀 살아있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네. 너무 뜨거운 물과 함께 섭취하는 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와 관련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BNR17 유산균 먹고 바로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네. 네, 물 드셔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나이살 그리고 다이어트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날이 굉장히 추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중요합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 아침 문을 나설 때 바깥 공기가 사뭇 달랐죠. 중부 내륙에는 다시 한파주의보가, 강원 산간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방한용품도 챙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매서운 칼바람에 전국이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고요. 파주는 무려 영하 12도 선까지 곤두박질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도, 청주는 2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전북에 최대 20cm, 충청에도 많게는 10cm가 내릴 텐데요. 눈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워져서 보온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당분간 추위 속에 서해안에 눈이 자주 내립니다. 습하고 무거운 눈이라서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네, 현재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한 겨울철에 바람까지 강해서 화재 위험이 큰데요. 작은 불씨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금요일. 네. 2024년의 마지막 주말을 맞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날이 정말 춥다고 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뭐 종일 체감온도 영하권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OS에서 Play the next channel